코네티컷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한 곳인 이스트 그랜비 숲속에서 이 동네 사냥 모임 회원들이 숲속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까 깊은 산속에서 파란색 천막이 보였습니다. 회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뭔가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파란색 천막을 들춰보자 길이는 180cm 정도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주변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산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무덤 형태를 만들어 놓았는지 의아했지만 시멘트 구덩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제니퍼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도우미 로렌은 오전 11시 30분 제니퍼의 저택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니퍼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전에는 뉴욕에 있는 병원 예약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제니퍼의 가방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는 지갑과 차열세만 가지고 나가지만 그 외에는 늘 이 가방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가방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도우미 로렌은 차고에 가서 그녀가 늘 사용하던 레인지 로버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차가 그대로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는 그냥 일반 차량을 사용했고 그녀가 혼자 다닐 때는 레인지 로버를 사용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로렌은 정오가 되어가자 오전 수업만 하는 아이들을 먼저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언제 학교에 내려줬냐고 물었더니 평소와 같이 오전 8시에 학교에 데려다 줬다고 말했고 정오가 지나가자 불안한 생각이 들어 그녀는 오후 12시 43분부터 제니퍼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니퍼의 친구들 역시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서로 연락하며 제니퍼를 찾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968년) 뉴욕에서 태어난 제니퍼 듀스는 브루클린 하이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부은행장으로 승진한 인물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후에 자신의 금융사업을 시작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 역시 아동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으며 외삼촌과 외숙모는 패션 회사인 리즈 크레이본의 창업자였습니다. 제니퍼는 언니 멜리사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자랐지만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주변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브라운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더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뉴욕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콜로라도를 방문했던 제니퍼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브라운 대학 시절 함께 학교를 다녔던 그리스계 미국인인 포티스 둘루스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포티스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했으며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매너도 좋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제니퍼보다 한 살이 많았고 터키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자랐으며 1986년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바로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그는 공부를 계속 더 이어나갔으며 컬럼비아 대학에서 금융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포티스는 공항에서 제니퍼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힐러리 다마라는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우연히 만난 제니퍼에게 호감을 느낀 포티스는 제니퍼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결국 부인과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제니퍼와 결혼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 제니퍼는 집안의 명성답게 2004년 8월 28일 맨하튼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후 뉴욕에 거주하다가 아이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 있는 집을 원해 코네티컷주 파밍턴 고급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파밍턴으로 이주한 포티스는 고급 주택 개발회사인 폴그룹을 설립하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아이들이 있었던 제니퍼 역시 집안에서 홈오피스를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작가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부부는 2명의 쌍둥이 자녀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을 낳아 길렀는데 제니퍼의 부모님은 손자 손녀들을 너무 사랑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의 삶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제니퍼와 포티스는 비즈니스에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제니퍼 부모님의 지원까지 받아 완벽한 가족이 될 거라는 주위의 예상과는 달리 부부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티스의 다혈질적인 성품과 바람기가 있는 행동 때문에 제니퍼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르게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포티스는 사업을 이유로 집을 떠나 출장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 제니퍼는 포티스가 없는 집안이 더 편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는 결혼 생활이 마지막까지 왔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니퍼의 친구들은 그녀가 예전과는 달리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녀는 남편이 순식간에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제니퍼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포티스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공격할까봐 무섭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제니퍼는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으며 집과 아이들의 새 학교가 정해지자 포티스가 평소와 같이 출근한 어느 날 모든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7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면서 이 부부의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제니퍼의 친구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미국 최고 부촌 중의 한 곳인 이곳에서 가정주부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동네이면서 보안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차고부터 천천히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차고에 있던 쓰레기통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녁 8시 경찰은 제니퍼의 실종을 별거 중인 남편 포티스에게 알렸고 그는 하루 종일 제니퍼, 아이들과 통화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들의 엄마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티스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제1의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경찰은 아이들을 제니퍼 부모님 댁이 있는 뉴욕으로 보냈으며 제니퍼의 집을 정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된 다음 날 그녀의 소식은 뉴스에 공개되면서 목격자가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특별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고 12시간이 지난 뒤 그녀의 집에서 5km 떨어진 공원에 그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감식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포티스를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를 경찰서로 묶어둘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신용카드, 휴대폰 기록을 조사했지만 실종 당일부터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그녀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즉시 아이들 아빠인 포스트에게 적금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고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니퍼의 이웃은 실종 당일 자신의 보안 카메라에 제니퍼의 차량이 잡힌 것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는 제니퍼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전 8시 5분 집에 도착하는 장면과 오전 10시 25분 제니퍼의 차량이 집을 떠나는 장면만 찍혀 있었고 어떤 차량도 그녀의 집으로 접근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우미 로렌에게 제니퍼와 포티스의 관계가 어떻게 보였는지 물었을 때 아이들을 보기 위해 방문한 포티스와 제니퍼는 한 공간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포티스는 대화를 하다가도 금방 불같이 화를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더욱 포티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아이들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제니퍼의 집을 오갔기 때문입니다. 제니퍼는 오전 8시 5분부터 10시 25분, 이 2시간 20분 동안 집안에 숨어있던 누군가에게 일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편 포티스의 휴대폰을 조사했지만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그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집에 있다가 회사로 출근한 듯한 휴대폰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저녁 7시에는 알바니 길을 따라 계속 운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알바니 길을 따라 왜 계속 운전하면서 여러 번 정차한 기록이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알바니 길에 있는 모든 보안 카메라를 경찰은 뒤지기 시작했으며 포티스의 차가 왜 정차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가 실종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이 부부의 관계와 재정 문제, 보험, 왜 아이들과 함께 별거를 선택해 이곳으로 왔는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포티스는 제니퍼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플로리다 쪽으로 출장을 다니며 디자인집을 건축할 투자가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포티스는 마이애미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일하고 있던 미셸 트로코니스를 만나 불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티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니퍼에게 자신이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고 미셸과 그녀의 딸을 데리고 와서 모두 한 집에 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포티스의 제안에 충격을 받고 바로 별거 준비를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포티스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아이들과 제니퍼는 자신을 떠났음을 인지했습니다. 제니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떠나 아이들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으며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포티스는 자신을 버리고 간 제니퍼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그는 자신이 누구와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제니퍼가 묵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집을 떠나자 포티스는 미셸을 바로 자신의 집으로 이사오게 하고 동거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니퍼에게 분노하며 그녀를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여러 번 친구와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분명히 포티스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바니 길을 따라 움직였던 포티스의 검은색 픽업 차량을 수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이 차량이 그의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과 그가 6.5km를 운전하면서 30번이나 정차해 쓰레기통에 검은 비닐봉지를 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포티스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통을 모두 수거해서 연구실로 옮긴 뒤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피 묻은 제니퍼의 옷과 덕테이프, 케이블 타이, 피 묻은 청소 도구가 들어있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자전거 로고가 떼어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의 상표는 일반 상점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고급 자전거로 이 상표를 굳이 떼어서 버린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묻어있는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실로 보내졌으며 이 혈흔은 제니퍼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포티스의 동거인인 미셸에게 실종 당일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포티스가 아침에 일어나 8시 15분쯤 샤워를 했으며 오전 내내 그의 변호사인 켄트와 미팅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전 9시 전에 켄트가 집에 도착해서 포티스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몇 가지 볼일을 보기 위해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을 떠났으며 정오가 넘어서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포티스가 전화해서 그의 소유로 돼 있는 집 청소를 도와달라고 해 그와 함께 저녁 6시 30분까지 집을 청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믿지 못했는데 이들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여러 채의 $1,000,000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마친 미셸은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싶다고 해 알바니 거리를 운전해 나갔지만 포티스는 스타벅스에 서지 않고 여러 군데 쓰레기통에 청소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포티스가 운전한 차량은 그의 회사 소유 차량으로 파벨이라는 직원이 주로 사용한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벨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파벨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파벨에 따르면 그는 빨간색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로 사무실 앞에 세워두고 회사 차량인 검은색 픽업 트럭을 타고 하루 종일 일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회사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의 차량으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던 날도 자신의 트럭을 사무실 앞에 세워뒀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자신의 빨간 트럭이 보이지 않아 포티스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포티스는 판매할 집을 청소하기 위해 파벨의 빨간 트럭을 사용했으며 현재 파벨의 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고 말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포티스가 직접 판매할 집을 청소했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으며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음에도 왜 자신의 개인차를 사용했는지 의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만 해도 파벨은 제니퍼의 실종을 전혀 몰랐으며 왜 경찰이 자신을 불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파벨은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갔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자신의 차 의자가 모두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포티스는 차량의 의자가 너무 낡아서 자신의 고장난 포르쉐 의자로 바꿨다고 말해 너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파벨의 빨간 트럭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파벨에게 자전거 상표를 보여주며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포티스의 자전거 상표로 자신이 한 번 이 자전거를 고쳐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의 이웃을 조사하던 경찰은 못 보던 사람이 특이하게 생긴 빈티지 자전거를 타고 아침 7시 40분쯤 제니퍼 집이 있는 쪽으로 가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빨간 트럭이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고 6주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던 포티스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이 일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미셸을 압박해서 실종 당일 알리바이를 다시 진술할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사건 당일 아침 포티스를 보지 못했으며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포티스의 변호사가 사무실로 쓰는 방에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가자 포티스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보여 집안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오전 8시 24분 포티스의 휴대폰이 울려보니 포티스 친구 이름이 떠 있어 자신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여기까지만 진술하고 더 이상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진술만으로 포티스가 집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포티스의 회사를 조사하던 중에 그가 제니퍼 아버지에게 25억 원을 빌린 사실과 매달 조금씩 갚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제니퍼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는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제니퍼 어머니는 소송을 했고 결국 재판에서 지금까지 빌려간 돈 70억 원의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포티스의 비즈니스는 구멍난 상태였으며 많은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은 제니퍼의 아이들 앞으로 2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포티스가 아이들 통장 돈을 가져올 목적으로 제니퍼의 실종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제니퍼가 실종되고 1년이 채 안 됐을 무렵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포티스는 회사 직원 파벨의 빨간 트럭을 이용해서 제니퍼 집 근처 공원에 주차한 후 자전거를 이용해 제니퍼 집으로 갔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제니퍼는 차고에서 포티스와 마주친 것으로 보였으며 그는 엄청난 폭력과 힘으로 제니퍼를 쓰러뜨렸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격이 끝난 후 포티스는 제니퍼를 그녀의 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가서 직원의 빨간 트럭으로 옮겨 싣고 어디론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빨간 트럭의 동선을 따라 수색을 계속 펼쳤지만 여전히 제니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티스는 미셸과 변호사 켄트, 이들과 모든 계획을 함께한 것으로 보이며 켄트가 미팅을 핑계로 포티스의 알리바이가 되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을 계속받고 있던 포티스는 재판 당일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그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차량 안에서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은 제니퍼의 실종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1월) 경찰은 포티스가 사냥 모임의 회원인 점과 실종 일주일 전 산속에서 발견된 구덩이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했지만 구덩이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포티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마당을 모두 파헤쳤으며 제니퍼 집 근처의 호수와 공원을 다시 수색했지만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 아직도 제니퍼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